자,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법인세법 가서요, 기초세법소 법인세법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기초세법 수업을, 세법도 그렇고 모든 공부는 이제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초세법이라는 과목으로, 세법닷컴 사이트도 이제 개설할 생각이고, 저희 이슈촌닷컴에도 이걸 좀 올려놓을 거예요. 이 기초세법 강의에서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게 뭐 있습니까? 기본법인 국세 기본법을 이제 정리를 좀 했고요. 또 국세 이제 징수법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세법으로 들어오죠. 자,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법의 총칙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별세법으로 넘어와서 아마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한 4강 정도 수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까지 수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어디 갈 거냐면 법인세법 수업을 한 5강 정도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을 한 4강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상속증여세법을 뭐 1강이나 2강 정도 할 거고, 간단하게 지방세법 정도를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게 여기까지 이제 수업이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끝났고, 이 부분 끝났고, 오늘은 법인세법을 가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법 공부를 굉장히 이제 많이 합니다. 회계학원 같은 데 가면은 뭐 한 50강, 60강, 그것도 넘어가는 강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법인세에서도 이론적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맨날 뭐 접대비라든가 기부금이라든가 대손충당금이라든가 또 퇴직연금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가지고 계산만 계속 반복하게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세법을 절대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죠? 4편의 법인세법을 가서 정리를 하는데 뭐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하고요. 이 법인세법은 이제 역시 실무적으로 꽃이 되는 이제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그지? 왜냐하면 이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가 수입에서 이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회계나 경리팀 이런 데서 이제 역시 담당을 하고 또 외부의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데 조언을 받아서 법인세에 대한 세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법인세 지금 이제 3월이니까 신고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겠죠.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세특례제한법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실무에서는 쓰이고 있는데 그때 법전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세법은 한 5강 정도 해서 정리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기초세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5강 정도 계획을 해서 이 수업을 좀 진행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이 공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됩니까? 목차를 좀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5강 정도에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것이고 법인세법도 뭐예요? 한마디로 개별세법입니다. 이 개별세법이라는 건 그죠? 총칙 규정이 만들어지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세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세 개 얼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총칙, 두 번째는 과세 요건에 대한 검토. 과세 요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뭐가 될까요? 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과세 표준이 될 겁니다. 혹시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세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검토를 하셔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납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나가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과세 요건 중에서도 어떤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개별세법에서는 납세 의무자를 총칙에서 거의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도 1장은 저희는 총칙으로 꾸렸습니다. 자, 그리고 2장은 저희가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보면서 법인세가 이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하는 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강사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언제만 생겨나냐면 기업회계, 즉 결산서상 장부를 가지고
조정을 할 때만 생겨납니다.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본조에서 각사무소득금액은 입금총액에서 송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더라도 기업회계 장부가 없더라도 충분히 세법상 각사무소득금액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이때도 얼개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는 입금하고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뭘 볼 거냐면 송금하고 송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는 분할예산 부인으로 가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예산 부인까지 가게 되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뭐가 된다.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세법을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뭐가 나올까? 각사무소득에 대한 각사무소득금액에 대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에 정리한다면 납부세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적용하는 단계에 대한 부분을 가서 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납세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가서 정비를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은 뭐가 있을까? 납세 절차는 당연히 신고, 납부, 또 결정, 또 경정, 징수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밖에 법인세를 가서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쪽까지는 대부분이 뭡니까?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 법인세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라든가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청산소득에 대한 뭐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라든가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라든가 또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라든가 외국법인의 법인세라든가 법인의 법인세입니다. 또 하나 뭐 있어요? 연결납세도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 합병 분할 등에 대한 특례가 나옵니다. 합병 뭐에 대한 분할 등에 대한 특례가 나옵니다. 저희는 기초세법이지만 이쪽까지도 간단하게 전체를 다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기초세법 수업을 듣게 되는 이유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때문이에요? 세법의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법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해도 쌓이질 않습니다. 쌓이질 않게 되면 공부가 재미가 없어져요. 재미가 없게 되면 공부의 성과가 오르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총칙을 가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지합니다. 쉬워요. 그래서 제 말씀 듣고 잘 따라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1장으로 가서 이제 여러분하고 법인세법 총칙으로 가서 좀 정리할게요. 자, 법인세법 총칙에서도 우리가 개별세법인 부가세법을 볼 때도 뭐부터 정리했나? 당연히 가장 먼저 했던 거예요. 용어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첫 번째 주제는 뭐간다?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좀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민법처럼 또는 상법처럼 최초의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는 법률이 아닙니다. 기존에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거래 활동을 하는 자들이 민법이나 상법의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러한 용어들을 우리 세법에서 차용을 해서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를 먼저 좀 여러분이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법인의 종류하고 과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구별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면 보세요. 자,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인세라든가 외국법인의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인의 종류와
과세 대상 소득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의 경우에 또 하나 이제 주제가 존재하는데 주로 뭐가 출제가 되냐면 사업년 동안 납세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이런 것도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죠? 자, 뭐에 대한 기본적으로 사업연도와 그죠? 납세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한다면 과세 표준의 액시 계산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또 하나의 주제는 어마무시 나오죠. 사업연도와 역시 납세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하면서 총칙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정비를 좀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가야 될 내용이 뭐다? 법인세법 총칙의 총설의 내용입니다. 자, 제 1절 가서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이 되겠죠. 1절의 총설 가서 정리할 내용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제 1절입니다. 제 1절 총설 가서 정리할게요. 총설을 정리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다? 혹시 자, 여러분들이 정리할 첫 번째는 법인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법인세, 그죠? 과세요건과 납세처를 정하고 있는 세법 또는 법률을 뭐라고 얘기한다? 법인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가 될까? 법인의 소득을 뭐라고 그죠? 과세 대상으로 그죠? 하는 뭐를 말한다? 국세를 법인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제 책은 어디를 보나 이게 먼저 나옵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구분이 뭐가 될까? 내국법인하고 그죠? 자, 외국법인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이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별 기준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상법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 상법을 가지고 세법을 쓸 수 있을까?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뭐는 구분 기준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분 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뭐를 만든다? 영업장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영업장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기준은 뭐를 가지고 말한다? 영업장소를 가지고 그죠? 구분을 하는 것이고 이 영업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죠? 자, 본점이나 혹시 주사무소나 그죠? 자, 뭐가 있어요? 사업의 그죠? 실질적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 어디에 있다면, 자, 보세요. 국내에 있다면 뭐가 되는 것이야? 외국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어디에 있다면 국외에 있다면 뭐가 되는 것이다? 외국법인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죽어도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요. 즉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 어디에 있다면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이 되는 것이고 국외에 있다면 외국법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항상 과세를 할 때는 뭐예요? 법적인 것이 어느 나라 상법에 따라 설립됐는가 여기에 따라서 따지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상법에 따라 설립됐는가를 따지는 건 설립준거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법에 대해 원리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원천지국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원천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 국외에 있다면 외국법인 이렇게 구별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여러분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때 내국법인 다시 뭐가 있을까? 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리 내국법인은 뭐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그럼 비영리 내국법인 다시 세 개로 쪼갤 수 있다는 거. 민법 32조에 따라서 제32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또 사립학교법 등 그죠? 법 등 뭐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그죠? 자, 보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단체 이런 데들이 뭐 간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된다는 사실을 안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외국법인도 어떻게 될까요? 영리 뭐하고 외국법인하고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국가나 지자체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세 번째 이제 용어의 정의는 아니지만 국가나 지자체 등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이때 우리나라의 국가 지자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부가세법과 달라요. 이때는 뭐로 봅니까? 비과세 법인으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외국의 정부나 지자체는 뭐다? 자, 비영리 외국법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뭐가 간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이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안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용어를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사업연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칙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들이 거의 이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세법에서는 이 사업연도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세법에서는 과세를 할 수 있는 시간적 단위를 뭘 해버려요? 획일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과세기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네, 법인세법에서만 사업연도를 쓰게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사업연도는 뭐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법률의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없다면 정관 규정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도 없다면 신고한 사업연도를 쓰는 것이고, 그것도 없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용어 정의를 정리하면 되겠죠. 뭐예요? 역시 법인의 소득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자 뭐를 말한다? 회계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업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연결납세 방식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영리 내국법인에는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는 우리나라의 국가나 지자체는 뭐 간다? 비과세 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외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각삼소득이나 법인세 납세 의무와 또 토지 등 양속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지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저희 이제 기본서에는 이중과세 조정제도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2절 부분은 제2절입니다. 법인의 소득과 법인의 뭐하고 소득과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제도는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죠? 패스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닌데요. 이 정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3절에서 저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법인의 종류와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따지고 갈까요?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3절을 봐서 과세 대상과 자, 뭐에 대해서? 납세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를 좀 하고 갈 겁니다. 그때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뭐라는 거냐면 법인을 잘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법인은 어떻게 구별이 될 것인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부터 구별해야 돼요? 내국법인과, 또 뭐를 구별해야 될까? 외국법인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다시 구분 기준 뭐라 그래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어디에 있다면,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 이러한 방식을 원천지국과세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국외에 있다면 외국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국법인은 다시 뭐로 나눌 수 있을까? 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법인도 다시 영리, 비영리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특수문제로 따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오케이? 정부나 뭣도
따지지 않는가? 지자체도 따지지 않는 겁니다. 정부를 이제 국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국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따져봅시다. 자, 여기는 뭐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와 자, 뭐가 존재하고 지자체가 존재하고 외국의 정부와 지자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법인을 구별한 다음에 여러분이 두 번째 하셔야 될 건 뭐가 있다?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과세 대상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법인의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득은 다시 분화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분화가 되는 겁니다. 자, 계속적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뭐라고 얘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국에 있는 주택과 또 토지, 법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양도소득세에 비해서 우대 혜택을 받으니까 얘를 토지 등 양도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뭐 있을까? 청산소득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법인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각삼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리내국법인에는 각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가 있는 것이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도 있는 것이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죠? 자,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자녀 재산은 국가의 귀속을 시키거나 다른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는 절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각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서 각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를 짓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열거된 수익사업 소득이라는 건 과연 진짜 열거된 몇 개만 될까? 아니에요. 그치? 자, 심지어 뭐다? 주식이라든가 또는 신주인수권이란, 즉 주권이라든가 신주인수권 양도인한 소득도 전부 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포함이 되는 거야.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득도 뭐가 각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포함이 되는 거야.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도 각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포괄주의적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일장에서 이론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도 지게 되는 겁니다. 그치? 자,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그치? 자, 국내 원천 열거된 수익 사업에 대해서 각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를 지는 거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를 지는 겁니다. 근데 청산은 자기 나라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를 지질 않는다.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열거된 국내 그치? 원천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 그치? 법인세 납세무를 지는 거예요. 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는 집니다. 그러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는 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를 지는 곳은 딱 하나예요. 영리내국법인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죠? 우리나라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뭐라 그랬어? 비과세법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 납세무를 전혀 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비영리 외국법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비영리 외국법인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뭘 집니까? 자, 여기하고 똑같은 납세무를 지는 거예요.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하고 그죠?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는 진다. 그러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는 지질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애우려고 해도 법인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에 상법이 나오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야. 법인 개념을 좀 잘 이해하라. 그런 취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이거를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아져서 표로 만들어지고 이게 수도 없이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인의 종류를 3개로 명확히 먼저 1단계에서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별을 정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국법인 또 외국법인의 구별을 먼저 하시고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시면서 이거는 뭐 너무너무 주옥같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완벽히 좀 이해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저희 교재에서는 제4절에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제4절 가서 이것만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제4절은 과세 표준하고 그죠?
과세표준하고 그죠? 세율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과세표준 정도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자,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그래서 여기서는 과세표준의 계산 구조만 하나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가 순수한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정리할게요. 입금에서 뭐를 차감합니까? 송금총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각 사업연도 뭐가 나오게 된다? 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를 차감하는 거예요. 뭐를 차감한다? 2월 결손금을 차감하고, 그죠? 결손금을 차감하고, 그죠? 자,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순차 차감입니다. 그지? 또 하나, 소득공제를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그지?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계산 과정을 좀 잘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이제 2월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를 할 것인가? 각 사업연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죠? 각 사업연 소득금액 60%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하지만, 그치? 뭐 한다? 회생인가 기업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 재편 기업의 경우에는 뭐 한다? 각 사업연 소득금액의 100%를 공제할 수도 있다. 이때 공제된 2월 결손마다 신고한 결손금 또 수정 신고한 결손금,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결손금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법인세 기본적 계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율은 어떻게 작동을 시킨다? 당연히 소득에 대한 세율은 뭐예요? 초과, 그죠? 다단계, 그치? 누진세율을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자, 이는 뭐를 위한 것이다? 조세 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보셔야 될 제4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하고 정리할 게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희가 제5절로 가서 5절의 과세표준과 납부세기죠. 이게 5절이었네. 5절이었습니다. 자, 5절이었고, 그죠? 뭐 어떤 방식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4절 또는 5절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이제는 6절에 가서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6절 가서 사업연도와 납세지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정리할게요. 자, 법인세법에서 이제 역시 총칙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사업연도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연도는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자, 용어의 정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럼 사업연도라는 건 간단하게 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률에 생겨나게 됩니다. 민법에 생겨날 수도 있고 사립학교법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될 수도 있고, 그죠? 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사업연도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역시 자, 법인의 역시 과세 대상 소득을 역시 자, 뭐 하는 계산하는 뭐를 말한다. 회계 기간을 사업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건 이 사업연도는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 산정 방법에 대한 부분을 꼭 고민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산정 방법은 대원칙은 뭡니까? 오케이? 자, 항상 순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산정 방법에서는 뭐 한다? 다음과 같은 순서 적용을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뭐다? 오케이? 자,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법률의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법률 규정을 따르고, 없다면 어디에요? 혹시 정관 규정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신고한, 그죠? 사업연도를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없다면 뭐 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뭐로? 사업연도로 본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업연도라는 개념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 날이 뭐가 될 것이고, 그죠? 사업연도 시작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한 해로 1월 1일 가볼까요? 12월 31일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여기를 6월 30일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개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개시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사업연도 그죠? 종료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사업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연도를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사업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정한다는 사실을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항상 이런 순서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없으면 뭐 하는 것이다? 정관 규정을 따르는 것이고, 법률이나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신고한 사업연도를 쓰는 것이고, 신고한 사업연도 없다 뭐 당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사업연도 개시일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때는 뭐 한다? 항상 법인의 경우는 설립 등기가 있어야 되니까 설립 등기를 기초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뭐가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사업연도 개시일은 언제가 될 것인가? 개시일은 당연히 뭐해서 법인이라는 거 설립 등기에서 생겨나게 되니까, 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원칙은 언제가 되는 것이다? 설립 등기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설립 등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뭐가 됩니까? 자, 설립 등기일이 아니고 또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뭐예요? 인허가일이라든가 이런 날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국 법인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역시 통상적으로 그죠? 자, 국내 사업장을 최초로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국내 사업장을 그죠? 최초로 그죠? 최초로 가지게 된 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업연도 개시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가 될까?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그죠? 보는 단체입니다. 이때 이제 역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 기본법에 생겨나죠. 그렇죠? 자,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주무관청이 인허가를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사단법인의 경우에 인허가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니까 뭐 간다? 인가일 또는 허가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일이 될 겁니다. 근데 재단법인의 경우에 뭐가 될까? 재산 출연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뭐 간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연도를 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겨나는 게 뭐다? 사업연도에 의제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는데,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사업연도를 획일적으로 봐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사업연도 의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재에서는 1유형, 2유형이 나왔어요. 뭐 회계기간 중간에 사업연도 중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당연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까지가 뭐가 된다? 하나의 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연결납세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납세도 적용에 전일까지가 하나의 사업연도가 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 수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실제로 가서 이제 정리할 게 뭐가 됩니까? 납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납세지는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오케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뭐예요? 조세, 부가, 징수라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납세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법의 이제 원칙적 납세지는 어디가 될까? 당연히 이제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국 법인의 경우는 당연히 뭐다?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납세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로 정리하셔야 돼.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뭐를 말한다? 기준이 되는 장소를 납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뭐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국세에 부과를 하거나 또는 뭐를 징수를 하는 뭐를 기준이 되는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이 납세지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납세지에 대한 판단 문제. 납세지는 판단하게 될 때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또는 종류라고도 이야기하죠. 종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때도
마인드 잘 가지고 정리하셔야 돼요. 당연히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어디가 될 수밖에 없어. 그치?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될 수밖에 없죠.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될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하시면 됩니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당연히 어디가 될까? 국내 사업장이 될 것이고,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역시 국내 부동산 소득 등이 발생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법인으로 보는, 그치? 법인으로, 그쵸? 자, 아마는 보는 단체의 경우에 이 문제가 생겨나지 않겠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죠. 사업장이 없다면 어디가 될까요? 현관 등에 정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겠지. 그래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겠다. 사업장이 없다면 뭐다? 역시 사업장이 있다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 등이 되는 것이다. 역시 사업장 소재지 등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납세지는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에 이행을 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가 되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국세 부과 또는 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인세법이든 부가가치세법이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납세지가 역시 알 수가 없어요. 또 그죠? 납세지를 변경해 놓고 또 뭘 하게 됩니까? 자, 이거를 과세관청에 알리질 않게 됩니다. 그때는 관할 세무상은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 납세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야.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리고 항상 납세지는 과세 관할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우리가 1장에서 봐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법인의 종류와 과세상 소득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대해서 완벽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배경적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계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 거의 큰일 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해서 제1장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여러분한테 마쳐요. 그죠? 충분히 저희가 지금 기초세법에서 정말 필요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는 제2장 가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을 가서 간략하게 법인세가 어렵지 않다는 인식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그렇죠? 인식을 좀 시켜드릴 겁니다. 절대 크게 보셔야 됩니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크게 봐야지 디테일이 그게 꼼꼼한 게 아니에요. 꼼꼼하게 공부한다. 혹시 그래 봐야 전체를 못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는 어디 갈 거냐면 제2장으로 가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실무적으로 또 수험생들이 이제 세무회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서 선생님 말 잘 듣고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리만 터득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2장으로 가서 여러분하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가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장 가서 저희 한번 정리해 보시죠. 제2장으로 갑니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입니다. 자,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이 내용은 모두 다 법인세법의 나머지 내용을 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하시고 또 제6장의 부당이계산 부인 규정을 다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역시 건별로 전부 다 나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원리를 좀 정리를 먼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과연 우리가 이제 법인의 각사업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의문점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때 이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언제만 생겨나냐면 법인의 각사업류 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 그죠? 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을 그지? 자 뭐에 따라서 그지? 계산하는 방법으로 간접법에 따라서 그죠? 계산하는 경우에만 그지? 간접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경우에만 계산 시에만 뭐한다? 발생하는 개념이 뭐가 됩니까? 오케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법에 따라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직접법에 의해서 각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건 무엇일까?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간접법에 의해서 계산할 때는 항상 뭐를 갭상장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잘 한번 따라오시면서 이 원리를 터득을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회계학을 공부할 때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IFRS가 신인 것처럼 공부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IFRS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회계 기준이에요. 그럼 일반 뭐 자산총액이 한 50억 되고 매출이 한 100억 미만이고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IFRS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꼭 그거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죠?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크게 좀 회계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IFRS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법을 작동시킬 때는 이 기업회 기준은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할 땐 필요하겠죠.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자, 갭상 단기순이익을 뽑아내는 원리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얀색으로. 어디에서? 수익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비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단기순이익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익이 나왔어요. 얘를 단기순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넷 인컴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업회계와 달리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굉장히 세세한 규정을 둬서 자 보세요. 수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법인세법에서는 이 수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의 금액을 한자로 표현합니다. 약간은 쪽발이 용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나 싫어하는 쪽발이 용어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증조부께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으셔가지고 저도 독립유공자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쪽발이 용어는 될 수 있으면 안 쓰고 싶은데 우리 학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제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어떤 용어를 쓰냐면 입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오케이? 그리고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뭐를 씁니까? 손비의 금액이라 그래서 손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자, 법인세법에서는 입금의 손금을 차감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자, 각 사업연도 이렇게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보세요. 각 사업연 소득금액은 꼭 기업회계 장부를 가지고 계산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직접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금으로표를 작성할 때도 이 직접법에 의해서 현금으로표를 작성하는 게 훨씬 편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입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차감해서 각 사업연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직접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래된 관행상 자 보세요. 기업회계 결산서에 장부를 기초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뭡니까? 보세요. 이 두 개 수익과 입금은 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업회계에서는 보시죠. 수익을 얼마로 인식했는데 100으로 인식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얼마였다는가? 150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 결산상 단기순이익을 기초로 여기서부터 뭘 하게 되면 스타트를 하게 되면 그죠? 스타트를 하게 되면 당연히 결산상 단기순이익에 100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50을 더해줘야 됩니다. 이때 생겨나는 세무조정상을 뭐라고 얘기한다? 입금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을 100으로 인식을 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이 얼마예요? 5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금에 산입했던 것을 빼야 됩니다. 그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입금 불산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입금 불산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수익과 어디에서 입금에서 세무 조정을 할 사항은 딱 두 가지가 되는가? 뭐 입금 산입 또는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에 반해 이 비용에서도 그죠? 차이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어디에서는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을 100으로 인식을 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뭐가 돼요? 그죠? 손금이 150이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손금 산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치? 왜? 결산세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을 100으로 인식을 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뭐예요? 손금이 5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될까요? 손금 불산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입금 계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무조정 과목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오케이? 자, 손금 계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무조정 사항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를 소팅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항상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아셔야 될 건 뭐예요? 기준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 기준은. 그치? 자, 기준은 법인세법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는 잘못된 회계 처리가 있을 수 있다는가? 그럼 오로지 기준은 뭐다? 법인세법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따라서 끌어와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여러분이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산조정상, 즉 결산상 당기 수익에서 각사소득금액에 더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플러스 조정사항이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 조정사항이 됐을 거예요. 송금산입은 마이너스 조정사항이 됐을 겁니다. 송금물산입은 플러스 조정사항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모으는 겁니다. 또 이 두 개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소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결산상 당기 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할 수 있다는 거. 하나는 뭐가 있고 더하기 조정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고 빼기 조정사항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가산 조정사항과 차감 조정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산 조정사항에는 뭐가 있고 그죠? 입금 산입과 보세요. 입금 산입 사항이죠? 자, 입금 산입 계정과 자, 뭐가 존재하고 송금 불산입 사항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송금 불산입 사항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차감 조정사항은 다시 송금 산입 조정사항과 입금 불산입 조정사항 이렇게 불산입 조정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얘는 뭐가 한다? 더하기 조정사항이 되는 거예요. 얘는 빼기 조정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소팅을 딱 해서 그죠? 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각사면도 소득금액으로.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한 일 한번 가보시죠. 자, 뭐에 대해서? 결산상 당기 순이익에서 자, 이 세무조정 사항을 뭘 하게 되면 가감을 하게 되면 뭐가 난다? 각사면도 소득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오류수정의 원리나 현금흐름표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결산서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거는 법인세법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 것이고 이 세무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각사면 소득금액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출발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거를 기초로 세무조정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다? 각사면도 소득금액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세무조정사항에는 가산조정사항인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사항과 차감조정사항인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사항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거를 요약한 집계표를 만들어내는 장부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1차를 붙거나 또는 1차생들도 그죠? 이 내용을 이제 심화반 이런 때 수업을 들을 거예요.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뭐가 나오더라? 각사하면도 소득금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건 뭐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조정을 먼저 이해를 했고 또 뭐를? 소득처분을 먼저 이해를 해가자는 겁니다. 그럼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났으니까 선생님 소득처분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해당 소득의 귀속을 정하는 절차를 뭐라고 얘기한다? 소득처분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소팅을 한번 해서 여러분하고 정리합시다. 자, 세무조정사항은 크게 뭐로 나눌 수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산조정사항과 차감조정사항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가산조정사항에는 뭐가 있을 것이고, 그죠? 자, 우리 이제 그대로 가버릴게요. 입금산입하고, 그죠? 또 송금불산입사항이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차감조정사항에는 손금산입하고, 그죠? 자, 뭐가 존재할까요? 입금불산입사항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입금불산입사항이 존재할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나? 세무조정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무조정은 다시 한 번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산조정사항과 차감조정사항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가산조정사항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또 차감조정사항은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무조정을 하는 이유는 뭐다? 각사면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지렛대가 가라는 것이다. 근데 문제가 된 건 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해당 세무조정사항에 귀속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걔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소득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소득처분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요.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세무조정사항에 뭐를 귀속을 정하는 절차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세무조정이 소득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소득처분은 어디로 귀속이 됐을 것인가? 이 귀속을 정하는 절차예요. 그때 이 귀속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자, 갑주식회사가 있었어요. 주식회사에 회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될까? 당연히 어디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재무상태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머무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내유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뭐라고 했나? 사내유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그리고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뭐라고 했나? 사회유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가산조정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가? 사내유보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나는 사외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감조정상은 딱 사내유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내유보가 된다는 건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가? 재무상태표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재무상태표를 딱 그려보면 이 모습이 됩니다. 자산, 또 부채, 또 자본,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때 다시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이때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뭐다? 유보 또는 마이너스 유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자본의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뭐다? 기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되는 사항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자산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잉여금에 관련된 사항은 어디에? 기타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유보는 다시 더 정교하게 구별하면 유보와 뭐로 나눌 수 있다? 기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유보는 선생님 도대체 뭡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따지는 거야. 갭의 순자산보다 갭의 뭡니까? 순자산보다 뭐가 더 큰 경우를 말하는가? 법인세법에 뭐가 순자산이 더 큰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유보 또는 유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기업회계 순자산은 100이야. 법인세법 순자산은 뭐야? 150이야. 그럼 50을 더해줘야 되겠지. 걔를 플러스 유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기타도 뭐예요? 더하기 사항이 되니까 갭에 뭐보다 잉여금보다 법인세법에 뭐가 잉여금이 더 큰 사항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내유보 중에 기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유출은 다시 4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배당이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될까? 상여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회사 외부로 빠져나간 경우를 말하는 거야. 말 그대로 회사 외부로 유출된 경우를 사회유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당은 누구에게 귀속이 됐을까? 주주에게 귀속이 된 것이고, 상여는 누구에게 귀속이 됐을까? 임직원에게 귀속이 됐을 것이고, 또 기타 이자의 소득을 이루게 되면 기타 소득이라고 이야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밖에 역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 오케이?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귀속이 되면 기타 사회유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구한테 귀속되는 것이다? 순수구조. 자, 주주 등에게 역시 귀속이 되는 경우에 뭐라고 얘기한다? 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임직원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귀속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기타의 자의 역시 자의 소득을 이루게 되면 기타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기타 사회 유출 역시 사업을 영위하는 역시 개인이라든가 또는 역시 법인이라든가 또는 역시 국가 등에 뭐가 되면 귀속이 되게 되면 얘를 뭐다? 기타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차감 조정사항은 사내 유보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 사내 유보는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마이너스 유보라는 거하고 그죠? 기타라는 거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마이너스 유보는 왜 생겨날까요? 자, 갭상 뭐가 역시 순자산이 뭐보다 크다는 거야. 오케이? 법인세법상 순자산보다 법인세법의 뭐보다 역시 순자산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는 세무조정을 뭐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마이너스 유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갭은 100이에요. 근데 법인세법은 70이야. 그럼 30을 빼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것이야. 기타는 갭의 잉여금이 역시 법인세법의 잉여금보다 큰 경우에 역시 하는 세무조정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이 둘은 역시 자, 회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사회유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때 보세요. 해당 소득 처분을 하게 되면 소득 처분을 하게 되면 보세요. 세무조정 소득 처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야. 당연히 소득 처분하게 되면 법인 입장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붙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는 보세요. 자, 배당의 경우에는 있다. 상여의 경우에도 있다.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사회 유출의 경우에는 없어요. 이때 원천징수 의무는 뭐 때문에 생겨나냐면 소득세법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야.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당연히 뭐예요? 해당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납세 의무가 있는가, 이거를 좀 따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뭡니까? 자, 배당 소득이 됐죠. 그럼 종합소득세 납세물을 지는 것이야. 근로소득이 됐죠. 그죠? 당연히 뭐가 됩니까? 종합소득세 납세물을 지는 거야. 기타 소득이 됐죠. 소득세 납세물을 지는 겁니다.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 뭡니까? 이 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딱 한 페이지로 여러분이 계속 정리해서 이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그때 보세요. 자, 우리 세무조정사항을 요약한 직계표를 뭐라고 얘기했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지? 자,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별도 관리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얘네들도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표가 하나 존재합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자본금과 그죠? 적립금 뭐라고 이야기한다? 조정명세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는 크게 을표와 가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을표는 뭐를 말할까?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가표는 뭘까? 시점 잔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기업회계상 자본에서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에 유보 잔액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세법상 자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잔액을 만들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본금과 뭐를 통해서 적립금 뭐를 통해서 조정 명세서를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을표가 존재하고 하나는 가표가 존재합니다. 그치? 자, 을표에는 뭐를 나타내는 것이고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얘는 잔액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시점에. 얘는 뭐다? 당연히 을표와 자, 뭐로 나눌 수 있고 가표
가표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얘는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얘는 잔액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관 적립금 조정에서 가표하고 기업의 계산 자본을 하면 세법상 자본을 뽑아낼 수가 있는가. 오케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알고 가시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거를 그지 여러분하고 정리해야 하는 사항이 뭐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했다면 제1절에서는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제1절을 갖다니 저희가 세무 조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세무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 한번 내려보세요. 자, 의 그지 결산서상 단기순이익을 기초로 그지 각사무소득 금액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 조정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이 세무조정은 종류로 뭐뭐로 나눌 수 있냐? 크게 그지 자,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산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산조정사항은 도대체 뭘까요? 자, 여기에 키워드는 이미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산조정사항은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지 자, 결산서에 그지 결산서에 어디에 그지 결산서라는 말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어디에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 경우에서 한해서 또 장부에 그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결산서에 뭐로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경우에만 한해서 뭐다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결산조정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새기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지만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해 준 사항을 결산조정사항이라고 이해하는가? 그에 반해 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뭐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법인세법의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항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신고조정사항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에서 대부분은 뭐가 됩니까? 이 결산조정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구별할 때는 이 신고조정사항의 종류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결산조정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각비든 충당금이든 준비금이든 거의가 뭐예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그럼 신고조정사항의 종류는 선생님 뭐뭐 있습니까? 감가상각비 중에 IFRS 적용기업의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무형자산이 있죠. 피한정 내용 요소를 가진 무형자산 상각비라든가 또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이라든가 일상각 충당금 압축지장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간다? 신고조정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기억할 때는 이 신고조정사항만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야.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신고조정사항은 뭐예요? 이미 신고조정사항과 강제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눌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강제신고조정사항이다. 이 정도만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2절에서 저희가 따질 내용은 뭐가 될까? 소득처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해놓으면 됩니다. 자, 소득처분 멋지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의하고 그죠? 저희 종류로 가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조정사항에 대해서 그죠? 세무조정사항의 귀속을 뭐하는 정하는 절차다. 귀속을 뭐하는 것이다. 정하는 절차를 귀속을 정하는 절차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소득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속을 정하면 뭘 하기 위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법인의 원천징수무라든가 소득세 납세무에 대한 내용을 포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를 여러분이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소득처분의 종류는 어디가 다 나와 있나? 여기가 전부 나와 있네. 이게 이제 소득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가산조정사항은 사내유보와 사유유출로 나눌 수가 있고 차감조정사항은 몸으로 나눌 수 있고 사내유보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야. 사내유보는 다시 재무상태표 즉 회사 내부에 머물러 있으면 유보 또 기타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밖으로 귀속이 있다면 배당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유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차감조정사항은 무조건 뭐밖에 없어? 사내유보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유보와 기타 사항밖에 없다. 이게 이제 세무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조정과 이 소득처분의 연결고리를 잘 파악하시고 이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양부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사항을 뭐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역시 뭐예요? 그죠? 유보 마이너스 유보 혹시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장부 조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장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장에 대해서 이건 이제 깊게 뭐 건바이 건 이런 걸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의 흐름 또 직접법에 의한 계산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이렇게 각사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을 그지? 간접법에 의한 각사면도 소득금액의 계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으로 만들 때 그렇잖아. 결산상 당기수익을 기초로 가게 되면 간접법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고 입금해서 송금을 곧바로 빼버리면 뭐가 되는 것이고 직접법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정리했다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장까지 이 정도 끝내고요. 제3장 가서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평가로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